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인데요. 이 두 국가는 서로 주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면면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고, 일본은 투명하지 못한 발표와 환자가 많아지면 검사를 안 하면 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논리의 방역 체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최근 이스라엘의 이번 사태 방역 실태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NHK는 현 사태 검사 태세 강화로 치사율을 낮추는 나라라는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전문가와 매체들은 검사 강화가 감염 확대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카드로 보고 한국의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 관리 비결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검사 태세는 한국 등 대책이 앞선 나라로부터 배웠다면서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장을 각지에 정비하는 외에도 정보기관 모사드가 10만 인분의 검사 키트를 다른 나라로부터 몰래 조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시젠으로부터 진단키트 일부를 공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확보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00여 명 수준이었던 검사자 수가 이후 하루 3,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NHK는 한국은 이번 사태가 급속도로 확대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수행했다면서 환자 수는 전보다 늘었어도 중증화돼 사망하는 사람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NHK는 이스라엘의 전문가와 미디어는 검사 태세의 강화가 감염 확대에 의한 의료 붕괴를 회피하는 비장의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HK와 인터뷰한 이스라엘 현지 방송국의 감염증 전문 나다브 AR 기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단계에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검역 대책을 강화해 중증화하기 쉬운 고령자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검사 태세를 강화한 결과 조기에 감염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은 검사 태세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방송이 대규모 검진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소극적 검진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려 했으나 정작 이스라엘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게 배우라는 조언을 들은 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비하하려다 시원하게 이스라엘에게 한방 먹은 것입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적할 때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라잖아요. 일본 노벨상 수상자도 무릎 꿇고 사정하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한테 부탁했더만. 근데 사실 이 상황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일본이 워낙 한국에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한국을 롤모델로 현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태 관련 제한 조치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집에서 100m 밖으로 나가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 모든 근로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야 하며 업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체온이 38도를 넘는 이는 사업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 대중교통은 평소 25%까지 줄어들고 택시당 승객은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창문을 개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137달러, 약 16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이 규정을 어기면 10배에 달하는 1370달러, 약 16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예배당 폐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많은 수의 유대교, 율법 교사와 지방당국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집단 예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유대교 회당을 모두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이 현 사태에 어려움을 겪어 강력한 규제와 함께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일로 인해 1년 넘게 이어졌던 이스라엘 국정 혼란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기를 맺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퉈왔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와 그와 대립하던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간츠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네탄야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 리쿠드당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탄야후 총리가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고 이후 간츠 대표가 이를 이어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츠 대표가 외무장관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뇌물죄 기소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3번의 선거에서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정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간츠 대표는 그동안 리쿠드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네탄야후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탄야후 총리의 총리직 수행을 인정했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명분을 준 것은 이번 사태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시켜 일관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만한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간츠 대표는 국회의장 취임 후 평상시가 아닌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 하나 되어 이번 시국을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하나로 뭉쳐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 국정 안정화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안 좋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의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는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1조 7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 사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손실이 1조 7천억엔, 올림픽 개최 시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손실 규모는 3조 2천억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 GDP 대비 약 0.3%에서 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림픽 개최 연기 시 일본 GDP가 약 5,500억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년 연장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스포츠 일정 및 숙박시설 마련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1년 7월 16일에서 1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이 열리며 미국 유진에서 8월 6일에서 15일까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2022년에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9월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 카타르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 올림픽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소비세 인상과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의 회복과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경기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일본 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0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1%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올 1분기 기업 경기조사 결과도 마이너스 10.1%로 전분기 대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분기 전망치도 마이너스 4.4%를 기록하여 직전 조사 결과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월 전문가 경기 판단 지표도 27.4로 전월 41.9에 대비해 크게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이 물귀신 전술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모리 요시히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쿄올림픽 연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IOC는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 조직위원장의 발언은 도쿄올림픽 연기는 일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도쿄도와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는 물론 IOC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저기요, 모리 조직위원장님, 그걸 왜 IOC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니네가 뒤집어 쓰세요. 일본에서 하기로 한 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기한 거잖아요. 참내 어이가 없어서. 큰일 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연기로 경제 지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실제 생활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도쿄 내 마트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고 도쿄 봉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계속되면 도시 봉쇄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오버슈트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은 중대한 국면이라며 평일에는 가능한 집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하며 이번 주말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고, 도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님, 도시봉쇄다 뭐다 이제서야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했었어야죠. 이번 거 장난 아니에요. 일본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빨리 무릎 꿇고 빌면서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고 해봐요. 그래봤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베 신조씨, 남자답게 올림픽 망한 거 책임지세요. 지금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내년에도 올림픽 못해요. 대응 좀 똑바로 해봐요. 한국에 넘어오지 않게요. 하여튼 끝까지 민폐라니까.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셔야 돼요. 국제법상 전 세계는 중국 내지 중국 공산당이 그들에게 입힌 엄청난 손상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제기해야만 한다. 이 모든 사태가 끝났을 때 혹은 아마 끝나기도 전에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그 대단한 군대조차 막을 수 없는 적에 의해 공격받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싸움으로 먹고 사는 서양 변호사들이다. 중국 정부 내지 중공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손상에 대한 소를 제기할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법학자 제임스 프라스카는 그가 한 연구에서 이 점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필자가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 그의 일부 주장을 요약 및 개진하면서 나 자신의 견해도 덧붙여 볼 생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확실히 소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2년 중국 광둥성을 기점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사스는 2003년이 되자 세계 28개국으로 퍼져나갔고 모두 77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수치는 현재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세계는 중국이 사스가 발발하고 처음 몇 주 동안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WHO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에 이를 채택했다. 국제보건규정은 무엇보다도 사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류형에 의하여 초래되는 비슷한 질병들에 대해 회원국이 24시간 이내에 WHO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이 제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WHO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제한다 해도 그들이 2005년 국제보건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월량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을 때 중공이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중국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용감하게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투옥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주에 걸쳐 차단했는데 중국이 적기에 정보를 공개하기만 했어도 수천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제법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가 바로 제재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들을 제재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을 강제하기 어려운 이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1947년에 국제법위원회를 설립했다. 2001년 ILC는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ILC의 한계를 지적해왔었다. 문서의 권위가 있긴 하지만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일단 ICJ는 국제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으로 초안을 비롯하여 ILC의 법령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초안의 34조를 보면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해당 국제 불법 행위에 의해 초래된 상해를 원상회복, 변상, 만족의 형태로 충분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 39조도 이와 관련이 있는 바, 그에 따르면 배상 결정 시고의 혹은 과실 행위에 의해 초래된 상해에 대한 기여분 혹은 배상 청구 대상 국가나 어느 개인 및 기관의 누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WHO를 통해 전 세계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중국이 의무 위반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국가로서의 중국뿐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가 입은 손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중국으로서는 ICJ의 판결을 피해갈 다수의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 ICJ의 부법원장은 중국인 여성 쇠한층이니까. 하지만 세계 각국에게도 불법 행위 대상자들을 처벌할 대체 방안이 있다. 가령 2016년 이후 미국은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으로 인권 유린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원 역시 외국 관리에 의해 초래된 손상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한다. 서양 변호사들의 환상에는 거의 한계가 없다. 따라서 숱한 사람들의 죽음, 각종 비극, 경제적 피해 등을 일으킨 중국, 중공, 시진핑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중공은 조심하라. 변호사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에 희소시킬 것이다. 중국은 특별국채를 발행. 중국도 딜레마에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에 도전? 중국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신화망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당 총석이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적절히 인상하고 특별채 발행, 지방정부의 인프라채 증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중국의 풍요롭고 번영한 샤오캉 사회를 구축한다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6%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달러 딜레마 속 점점 커지는 중국 기축통화 야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쇼크는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경제대국 중국도 달러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를 계기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맞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채 팔까 말까 고심하는 중.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 미국 국채 2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추락하면서다. 이번 주 미국 1개월물, 3개월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 안전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1조 1천억 달러로 일본의 연 2위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으로선 미국 국채를 마구 내다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달러화 자산만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히 없는 탓이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달러는 전 세계 투자자가 확보해야 할 1순위 자산으로 떠올랐다.
리제 베이징 중앙재경대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달러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의 도전장? 중국으로선 코로나19 쇼크로 기축통화 달러 패권을 다시 깨닫게 된 셈이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더 주력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전 세계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서 한 걸음도 진전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과 디지털 화폐 기본 기능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디지털 화폐 유통을 위한 관련 법규도 마련 중이라는 것. 인민은행이 이처럼 서두르는 건 코로나19 쇼크를 계기로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은 디지털 화폐 출시가 달러 영향력을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이 편리한 디지털 화폐를 외국인들이 널리 사용하면 그만큼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사실 인민은행은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 중 디지털 화폐 방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해 2017년 5월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세우는 등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선 중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불붙은 유가 전쟁을 계기로 위안화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 발언권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 거래 때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5일 달러로 대표되는 국제 원유 시장 결제 단위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수년간 중국은 석유 결제 통화와 관련해 사우디에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영토 확장 노력에도 요원한 기축통화의 길. 사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달러 의존도를 줄이며 위안화 국제화에 시동을 걸어왔다. 특히 외화 보이고 다원화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3조 1천억 달러 외환 보이고의 약 58%를 달러화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79%에서 2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동시에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1대1로를 추진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며 전 세계로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모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달러에 대적하기엔 한참 멀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1월 기준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1.65%에 불과 달러의 40%에 크게 못 미친다.